자, 오늘 내용 많습니다. 데일리인트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갈까요?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너무 야, 그래도 약간 좀 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말엔 뭐 하십니까? 매일 오는 보는- 길은 편하셨습니까? 매일 뵙는데요, 뭐. 그쵸? 들어갑시다. 네. 저는 뭐 거의 뭐. 네. 제가 모시는 형님. 부모님보다 많이 보죠? 부모님보다 많이 보죠. 솔직히. 맞아요. 솔직히 부모님보다 오랜 기간 보고 많이 보잖아. 퇴근길하고 집에 가면 주로 씻고 그러면 자거든요. 어. 그러면 어머니 뭐 운동 갔다 오시고 막 그러면 거의 뭐 못 뵐 때가 많아요. 매일 뵈니까. 자, 한번 가볼까요? 네. 예, 코스피는 4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을 시작을 했고요. 2551포인트 정도 출발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 외국인들은 코스피 200과 선물 매수 출발을 보였고 기관은 현물을 매도했지만 선물 매수로 출발 보였습니다. 개파락 출발했던 시장이 주가지수 선물 강세 반등으로 개장 직후 코스피가 플러스 전환했고요. 한 3분 만에 플러스로 바로 전환했습니다. 반면 이제 2차전지 양극재 등 하락 속에 코스닥은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반도체와 정유, 건설 그리고 제약바이오, 화장품, 엔터미디어 지주사 이런 쪽이 이제 장 시작부터 강세를 나타냈는데 그 외에도 원전과 자율주행, 우주항공과 방산, 전력 설비 등의 테마주가 아침에는 시작해서 강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개장 직후 8월 한국 수출이 전년비 마이너스 8.4% 그리고 수입이 마이너스 22.8%로 무역 수지가 플러스 8.7억 달러 그러니까 3개월째 흑자 소식이죠.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네. 수출입 추이와 무역 수지 추이가 나타나는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서프라이즈죠. 실제 3개월째 흑자 소식이었고요. 수출로 본다면은 8월 수출 시장 예상치는 마이너스 16%로 이제 조금은 더 많이 줄어들 거로 생각했는데 마이너스 8.4 정도로 나왔으니까 뭐 지수로 치면 좀 서프라이즈가 맞습니다. 근데 여전히 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시장의 컨센보다는 좀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다 볼 수 있습니다. 7, 8월 연속 하락했던 삼성전자가 장중에 오전에 이제 3% 가까이 오르면서 종가는 뭐 한 5, 6% 정도 올랐죠. 네. 그래서 오르면서 지수 견인을 했고요. 10시경에 중국의 외화 지준율 6%에서 4%로 2%포인트 인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사진을 보여주시면 중국 현지 기사 나온 것을 제가 헤드라인으로 가져왔고요. 이 때문에 달러 공급 증가가 될 것이고 위안화가 이제 약세 방어 또는 위안화가 강세 전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서 이에 따라서 원화도 강세로 전환했고요. 달러가 약세로 전환하니까 그래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오전에 됐다 볼 수 있습니다. 10시 45분경 중국의 8월 차이신 제조업이 PMI가 나왔는데 51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도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네. 51로 PMI가 차이신 제조업이 나왔는데요. 예상은 49 정도였고요. 7월에는 49.2였기 때문에 이번에 8월 지표가 51로 나왔으니까 이것도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래서 통계국 PMI 그리고 차이신 PMI 모두 최근에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될 수 있는 지표가 나왔다 볼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들 기관 수급이 이제 시세 차별화를 유도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들이 2차 전지를 비우고 IT를 채우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피는 6거래일 만에 외국인 수매수세가 유입됐고 금일 오전장에 이제 코스피가 10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수준에 대해서 삼성전자 상승분 기여도가 플러스 30포인트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상 코스피는 삼성전자 빼고 나면 마이너스 20포인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꽤 많이 빠졌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멱살 잡고 코스피 혼자서 끌어올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2차전지 관련주들은 양시장 모두 하락세를 보였고요. 이 부분은 테슬라의 가격 인하라든지 수출지표 부진 그리고 수급 이동 등의 여파가 있었습니다. 엔터나 일부 제약주들도 약세였고요. 외국인들은 9월 첫 거래일 코스피 매수로 출발했고 전기전자와 금융, 서비스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를 매도하고 반도체를 샀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전기전자만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반도체와 기계 장비를 매수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아까 위안화 변화 때문에 수출 회복 기대 속에 또 1310원 중반대로 하락했고요. 워낙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업종별로는 삼성전자 중심으로 전기전자 강세였는데 12나노급 32GB DDR5 DRAM 개발 그리고 IT 수출 회복 기대 엔비디아의 HBM3 공급 계약 가능성 이런 긍정적 요인들이 삼성전자 강세를 이어졌다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 대비 상대적으로 강세 보이던 SK 하이닉스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섬유 의복과 유통업 등 소비 업종들도 강세였고요. 반면 기계와 철강, 금속이 가장 부진했고, 특히 2차 전지 밸류체인 약세 속에 포스코 홀딩스 하락세였고요. 삼성 SDI와 LG 에너지솔루션 등의 배터리 셀업체도 부진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관 동반 매물 출회되면서 하락 보였는데, 반도체와 IT 하드웨어 강세를 보였고, 반면 일반 전기전자와 제약 쪽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2차 전지는 우수수 떨어졌고 우르르. 에코프로 뭐 6%, 뭐 포스코 등등해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4% 하락했고. 수급이 좀 반도체 쪽으로 옮겨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오늘 외국인 3천억 샀는데 삼성전자 5천억 샀으니까 그냥 뭐 좀 쉬고 있다가 9월부터는 반도체를 좀 사고 있는 것 같은데. 사고 있다. 근데 사실 조금 지금 뭐 나오는 이유를 가지고 삼성전자를 6% 끌어올렸다라는 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뭐 이제 더 이 얘기 해주시겠지만 더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더 가야 되긴 하지. 그런데 약간 논리가 빈약하지 않나. 자, 논리가 빈약하지 부장님 않나. 빨리 반도체 가죠. 빨리 반도체 얘기해 네. 주세요. 네. 그렇게 빈약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들어보자. 자, 첫 번째 사진 먼저 띄워주시면요.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8월 수출입 동향 발표가 했는데,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대 수출 품목인데 뭐 전년 동월 대비 21% 감소를 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15% 증가하면서 일단 반등세가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1분기 저점 이후에 3개월 연속 개선 흐름이고요. 이 표를 보시면 D램의 월별 수출 데이터인데, 과거에 뭐 2021년 후반기보다는 확실히 좀 빠지긴 했지만 네. 일단 3개월 연속 개선세가 나온다는 거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낸드 프레시 월별 수출 데이터인데 이것도 회복세입니다. 지금 막대 그래프는 이제 전반적으로 금액이고요. 선 그래프, 오렌지 색깔의 선 그래프는 단가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의 가장 문제가 됐던 하나의 변수는 이거예요. 제가 보기엔 핵심은 이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네. 이 CT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CT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이 내용이 오늘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습니다. 뭐 긴 글로 되어 있지만 그냥 한눈에 다 읽어보시면 그냥 바로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것 같아요. 그죠? 아나운서님 다 알고 계시죠? 네. 이게 뭐냐면 삼성이 주요 GPU 고객사에게 HBM3를 공급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올해 4분기부터는 엔비디아를 포함한 주요 GPU 고객사에게 HBM3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쪽에 지금 이제 관련된 턴키 관련된 제안을 했다라고 계속 뉴스가 나왔는데, CT에서는 이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CT 쪽에서 나온 리포트를 가지고 오후에는 국내 기사는 전일인가요? 뭐 계약 체결했다 이렇게 뉴스가 그러니까요. 뜨기도 했어요. 계약 체결. 예, 오늘 국내 기사 찾아보시면은 엔비디아 쪽에 전날 그 엔비디아 쪽에 삼성전자가 HBM 관련된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기사가 오후에 뜨기도 했습니다. 단독으로 붙어서. 네, 그래서 그거를 뭐 삼성전자가 아직 확인해 준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일단은 그렇게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CT 쪽에서는 뭐 공급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거지 뭐 전날 계약했다 이런 뉘앙스는 없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나왔고요. 삼성이 이제 이미 2분기에 고객사,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자사의 HBM3 칩 샘플을 2분기에 고객사에게 이미 출하를 했고 현재 검증 단계를 거치고 있다. CT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네. 3분기 말까지 인증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언급했는데 뭐 사실은 국내 기사는 전날 계약했다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좀 네. 다른 뉘앙스예요. 근데 그게 어떤지는 저도 확실하진 않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삼성이 이제 24년에 엔비디아의 HBM3 공급량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CT 쪽에서는 삼성이 공급한다는 걸 기정사실을 하긴 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3분기까지 인증 절차가 완료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어제 계약했다 그건 아니지만 네. 일단 계약을 한다. 근데 내년에는 엔비디아의 HBM3 공급량의 최대 30%까지 삼성이 맡을 것이다. 이게 지금까지는 하이닉스가 다 공급하고 있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30%를 가져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이슈이기도 하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슈가 없었던 엔비디아 물량을 내년에 30%까지 공급량을 늘린다는 것은 엄청나게 이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HBM3P를 포함한, 그러니까 3 다음 버전이죠. 뭐 그래서 P를 포함한 차세대 HBM 제품도 2024년 엔비디아에 공급할 것이다. 그러니까 차세대 다음 어드밴스드 관련된 이슈도 이제 공급한다는 것을 CT 쪽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5D 패키징을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경쟁사 대비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CT는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CT 쪽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올해 기존의 실적 추정치를 1% 상향 조정했는데 내년에는 기존 추정치 대비 7% 그리고 25년은 기존 추정치 대비
대비 10%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게 상향 조정했고요. 그러면서 CT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2만 원 12만 이야기를 원.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11만 원에서 12만 원. 그렇죠. 10만 전자를 넘어서 12만 전자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가격이 7만 원대 한 중후반 정도, 6만 원대 6만 중후반에 6천 원 정도.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있었죠. 12만 원이니까 거의 더블 가까운 더블. 목표 주가를 냈으니까 사실 뭐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 주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음 사진 보시면 네. 모건 스탠리도 한풀 더 거둡니다. 전날 모건 스탠리가 낸드 가격이 디램보다 먼저 상승한다. 모건 스탠리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WDC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에서 5.8%나 급등했고 마이크론도 2.7% 강세를 보였거든요. 원래 디램이 좀 빠르고 낸드가 좀 늦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모건 스탠리까지 나서서 지금 낸드 가격이 디램보다 먼저 상승할 것이라는 또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다음 사진 보시면 디지타임즈라는 쪽에서 8월부터 낸드 현물 가격이 어느 정도 반등하고 있다라고 또 냈습니다. 그 계속 이제 가격 인상이 지속적으로 어느 여러 가지 창구를 통해서 가격 인상 이슈가 계속 동시다발로 지금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이 낸드 쪽에 관련된 디타임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표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서 한 세 번째 정도 보세요. 에버리지 퍼센테이지 체인지 보시면 이게 DDR5 가격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DDR5가 여태까지 굉장히 좀 주춤하다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DDR5 가격이 상승 전환하는 겁니다. 이게 뭐 봐야 되는 거예요? 밑에 쪽에서 세 번째 DDR5 16GB 아, 오른쪽 보시면은 에버리지 체인지가 있죠. 7.26%. 네, 플러스로 돌아섰죠. 하나 올라가 있네요. 네, 그리고 위에 보시면 DDR5 다른 것들은 에버리지 거의 플랫하거나 약간의 마이너스까지 있는데요. DDR4는 마이너스인데 일단 DDR5가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하. 네, 근데 거기에다가 또 다음 사진 보시면 골드만삭스까지 또 나서죠. 골드만삭스가 나서서 3분기 디램 가격이 2분기보다 7%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또 골드만삭스까지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급되는 게 한 군데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네요. 갑자기 모건 스탠리, 시티, 그다음에 디지타임즈라는 어떤 다른 어떤 뭐 방송 이 기사 내는 기사. 쪽, 예, 네. 그쪽이고 언론사. 또 골드만삭스까지 나섰죠.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 자 재밌어요. 트렌드 포스까지 나섰어요. 트렌드 포스까지 나서서 DDR5 모멘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요거 다음 하면서 거. 예, 요거 네, 다음 그렇습니다. 그래프. 프라이싱 프리미엄이죠. DDR5의 프라이싱 프리미엄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DDR5의 강세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트렌드 포스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메모리 쪽에 반도체 공급 초과율인데요. 보시면은 2분기까지는 낸드와 디램이 공이 초과죠. 그죠? 디램이 한 5% 초과고 낸드가 11.7% 좀 더 초과분이 있습니다만 네. 3분기부터는 마이너스로 돌아섭니다. 디램이 마이너스 7.5% 공급이 마이너스권으로 돌아가고 낸드는 마이너스 7%의 마이너스권으로. 그러니까 수요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공급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공급 초과율이 마이너스 7%대로 되거든요. 감산의 효과가 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4분기는 더 많이 줄어듭니다. 공급 초과율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여러 창구를 통해서 지금 가격에 대한 이슈라든지 어떤 반도체에 대한 업황에 대한 강세론을 한 군데서 주장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힘을 받았다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업황이 개선되는 기대감에 네, 그렇죠. 이제 뭐 큰 단순히 폭으로 이제 뭐 상승했다. 그냥 우리가 공급에 대한 숏, 뭐 이런 컷이, 그러니까 이런 오더 컷이 아니에요. 이거는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줄어들면서 이제는 가격이 가는 것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있는 거고요. 수요 증가로 인한 가격 인상. 네, 뭐 그 전까지는 하이닉스는 HBM 모멘텀으로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꿈쩍을 안 했죠. 네. 결국은 이제 기대감이 있지만 결국은 이제 그 가격이 언제 올라가느냐 이것이 한 단계 레벨업을 할 수 있는 변수다라고 각종 국내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야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가격에 대한 변수가 생기기 시작하면 한 단계 레벨업 하기 시작할 수 있다.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 창구를 통해서 이제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또 한국투자증권에서 또 코멘트를 했습니다. 장중에 삼성전자와 유진테크, HPSP, PSK 등의 반도체주가 큰 폭 상승을 했는데 한투증권에서는 삼성전자의 HBM3, 엔비디아 4분기 양산 공급 기대감으로 관련된 밸류 체인을 중심으로 반도체 투심이 개선되는 걸 추정이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역시 2.5D 패키징까지 공급하는 턴키 솔루션 논의가 긍정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경쟁력이 있다는 거고요. 턴키 솔루션 공급을 하면 향후에 펀드리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어드밴스드 패키징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글로벌
유일한 기업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치가 높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봐요. 한투. 네. 그리고 이게 일단 됐습니다. 요 끝내고 요 됐습니다. 끝내고. 그런데 5월 말 엔비디아 호실적 발표 이후에 HBM의 웨이퍼 레벨 패키지, 그러니까 네. WLP라고 하는데 이 관련들의 주가가 다소 좀 과도하게 상승했다. 그래서 HBM의 성장률이 높지만 AI는 HBM뿐만 아니라 D램 전반의 수요를 견인할 가능성이 있는 상당히 강력한 모멘텀이다. 이 톤이 뭐냐면 전공정은 못 올랐잖아요. 그 후공정이나 패키징 쪽, 그렇죠. 파운드리 쪽이 후공정은 올랐는데 올랐죠. 네. 이 톤을 저희가 딱 보니까 HBM 관련된 모멘텀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데 예. 못 오른 전공정이 너무 소외된 거 아니냐 이 네. 말이에요. 그래서 D램 리더십을 가진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D램 선단 공정 장비주의 비중을 확대할 시기인데 선단 공정이라는 건 전공정을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D램의 평균 판매 단가도 DDR5를 중심으로 일부 제품은 3분기부터 이미 가격이 상승 중에 있다라고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블렌디드 ASP 기준 3분기부터 D램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높고 DDR4 재고가 여전히 높지만 DDR5 침투율은 이번 4분기에 40%까지 그리고 내년 1분기에는 DDR5가 50%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아마 침투율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DDR5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데 여기에 따라서 메모리 업황 회복에 따라서 파운드리 어드밴스드 패키징 모멘텀이 더해지는 삼성전자가 탑픽이긴 하지만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후공따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전공정이 키 맞추기로 봐야 될 시점이 아니냐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전공정 장비 기업 중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HPSP 매수 추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커버리지 전공정 소재 부품 업체에 대해서 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PR 밸류에이션이 하나 머티리얼즈가 11배 정도, 한솔케미칼이 11.5배, 그리고 솔브레인이 11.8배, 원익 QNC가 8.1배, 원익 머티리얼즈가 5.6배. 네. 오늘 하나 머티리얼즈가 급등했거든요. 네. 상한가 같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야기가 최근에 뭐 솔브레인이나 덕산화메탈 이쪽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전공정을 보자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키 맞추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산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부릉부릉 반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없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계속 8월 내내 나왔었던 이야기. DDR5 가격 인상. 뭐 하이닉스가 좋은 이유가 뭐 HBM 이거 납품하니까 DDR5 매출 비중이 높은 이게 실적이 같이 좋아진다. 근데 오늘 뭐 하이닉스는 안 올랐고,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의 물량을 가져갈 것이다. 이것도 사실 없었던 이야기는 아니고 대부분의 국내 증권사가 지난달에 보고서 쓴 거 보면 내년에는 한 6대4 정도 할 거다. 그러니까 아까 CT에서 이야기한 것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삼성전자의 점유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왜 오늘 하필 하이닉스는 안 오르고 얘들만 올랐냐. 여기에 대해서 되게 무슨 일이 일까.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없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미래 전망이고 오늘 나온 데이터는 아까 뭐 수출 데이터 이야기 해주시긴 했는데 전월 대비해서 올라가긴 했는데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20% 마이너스거든. 그러면 이게 사실 진짜 업황이 돌아서는 거 맞나? 이 생각이 오늘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들어가지고 이게 기대감에 이게 수급이 한쪽으로 너무 쏠려버리니까 정말 뭐 대단한 게 있는가 했는데 뭐 내가 생각할 때는 막 그렇게 엄청 대단한 건 아니어서 삼전 없죠? 궁금. 삼전 없죠. 삼전 안 들고 있죠. 삼전 없습니다. 삼전 없는 하이닉스도 소리네. 없습니다. 하이닉스도 다 없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최근에 하이닉스는 오히려 좀 꽤 올랐었어요. 맞아요. 삼성전자 뭐 오르지 못하거나 그렇죠. 빠지거나 한 날 하이닉스는 3%씩 올라간 날도 꽤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이닉스에 대한 비중이 있었고 우리 명 앵커님은 제 말이 기억나실 건데 네. 하반기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비중이 높여지고 그쪽에 대한 방점이 있는 쪽을 보자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네. 걸 기억하시죠. 왜냐하면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는 삼성전자 모멘텀이 훨씬 커지는 시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밸류체인도 하이닉스 쪽의 밸류체인보다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제가 봐야 된다. 예. 그래서 제가 뭐 TFE나 이런 종목들도 언급을 가끔씩 드리면서 이런 쪽의 밸류체인이라 말씀드렸는데 네. 결국 이제 물량으로 봐서는 상반기에는 하이닉스가 월등했죠. 삼성전자 엔비디아 못 들어갔고 4분기부터는 AMD에 들어간다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엔비디아까지 먹는다? 그럼 삼성전자가 뭔가 모멘텀이 오는 거죠. 그렇죠. AMD 물량이 들어가는데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쪽에 들어간 물량보다 삼성전자가 AMD에 들어간 물량이 2.4배예요. 물량 크기가. 그러니까 모멘텀으로 봐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지켜봤을 때 올해 실적을 봤을 때 하이닉스는 적자 폭이 크죠. 그럼 추후에 캐파에 대한 증설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자금에 대한 부담은 하이닉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조금 자유롭죠. 자금에 대한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은 모멘텀이 하이닉스가 상반기엔 좋았고 하이닉스와 관련된 HBM 관련주들이 중소형주들이 꽤 올랐다면 이제는 삼성전자 쪽의 밸류 체인을 좀 보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제가 드렸던 거고 그럼 그래서 지금부터 뭐 지금 질러라 이거보다는 상경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맞다면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있는 애들을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온 것들이 삼성전자 HBM 관련된 코멘트도 뭐냐면 네. TSMC가 이제 COWS 이제는 외우셔야 돼요. 네, 그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 이거잖아요. 그래서 TSMC 같은 경우는 이 방식인데 COW 칩온 웨이퍼 이거는 이제 본인도 TSMC 전략도 인하우스에서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WOS 그러니까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는 이제 이것은 전반적으로 어디죠? 외주 생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TSMC 같은 경우도 ASA의 외주 생산을 주는 거거든요. 앞쪽에 COW는 인하우스로 하고 네. 그래서 국내에도 결국은 삼성전자도 비슷하게 할 거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웨이퍼 단에서는 인하우스 진행한 이후에 인터포저 그게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올라가는 인터포즈거든요. 네. 그게 뭐 실리콘이냐 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리콘은 비싸죠. 근데 어쨌든 그런 인터포저 그다음에 FCBGA 패키징 이거는 외주 생산 방식으로 오사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마이크론이 상한가가 한 게 이 국내 오사트 쪽에서 패키징을 가능한 게 어디냐 그 가능성이 높은 게 후보로 하나마이크론이 오늘 시장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상한가를 보냈고요. 그 외에도 그 패키징이 가능한 회사로 이야기되는 것들이 과거를 봤을 때 기사 내용을 봤을 때 프로텍이나 심텍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면서 오늘 프로텍이나 심텍도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삼성전자 밸류체인에서 관련된 연관될 수 있는 이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오늘 상대적으로 셌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공정단에서 키 맞추기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한국투자증권 리포트가 나오면서 뭐 관련된 종목들 유진 뭐 테크라든지 다른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유진테크, 주성엔지니어링 뭐 이런 애들이 HSSP 같은 애들도 상승폭이 꽤 컸거든요. 근데 한미반도체는 오늘 뭐 납품했습니다. 공시도 냈고 했는데 수주 공시가 있었는데 오늘 빠졌잖아요.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또 뭐 삼성전자에도 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빠졌어요. 왜? 선반영이 됐잖아요. 주가들이 최근에 대장주로서 올라갔고 두산테스나 그다음에 네페스 이런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좋지만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근데 한미반도체가 그냥 끝날 거냐? 사실 좀 잘 모르겠어요.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많이 오르긴 했고 밸류가 싸진 않습니다만 조금 이런 이슈가 또 있습니다. 다음 사진 먼저 보여주시면 네. 공시사항이에요. 공시. 네, 이 보시면 세부 변동 내용의 장내 공시입니다. 이게 곽동신 부회장이 한미반도체에서 36,000주를 58,250원에 장내 매수했습니다. 매수했다고요? 네. 많이 올랐는데. 네, 변동일이 9월 5일이에요. 변동일이 9월 5일이면 3일 결제니까 언제죠? 오늘이에요. 3일 결제니까. 그렇죠. 2, 3 쉬는 날이고 4, 5, 3일 결제죠. 9월 5일 변동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매수한 거예요. 36,000주로 58,250원에 한미반도체 부회장이 오늘 매수합니다. 네. 금액은 약 20억입니다. 오, 돈 많은가 보네. 아니, 돈이 많아서 산 건 아니겠죠. 좋게 봐서. 어쨌든 오늘 사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이슈가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부회장이 그냥 한 번 산 게 아니에요. 7월 24일에도 장내 매수했습니다. 변동일이 7월 27일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7월 24일 정도가 될 겁니다. 장내 매수했고 당시에 단가는 42,452원입니다. 그때는 1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한미반도체 곽동신 부회장이 오늘 샀다는 거거든요. 58,250원에. 그 이렇게 샀을 때는 물론 내부자가 사는 것이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변수라 보기에는 좀 힘드나 한미반도체 내부적으로 좀 자신감이 있다는 걸 좀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그냥 끝날 거냐라는 조금 생각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실 뭐 최근에 좀 오르긴 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오늘 같은 날 못 올랐죠. 세론이 나왔어요. 장비 매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굉장히 많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부 기사는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이 본도 관련된 그 장비가 뭐 10배 정도 매출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돌거든요. 뭐 그건 이제 그 회사가 자신감의 표현이 어떤 기사가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 근거는 없어요. 내년 실적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만큼 뭔가가 한미반도체 내부적으로도 내부자가 이렇게 살 정도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뭐 자신감이 워낙 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실적을 추후에 단기적으로는 좀 밸류가 비싸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실적이나 이런 것들 숫자를 보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스타디를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우, 가야 할 길이 많은데 오늘 사실 그 MSCI 어제 리밸런싱 끝났잖아요. 편입 끝나서 편입된 종목들이 다 빠졌습니다. JYP. 에코프로, 한미반도체, 하나오션.
하나오션. 하나 기억이 안 났었는데. 음. 훌륭하네. 방송을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고 점심에 하고 저녁에 하니까 그냥 같은 얘기 완성형이네 완성형. 네 번을 듣잖아 같은 얘기를. 네 종목이 외국인 매도 다 나오면서 다 빠졌어요. 장중에 꽤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 꽤 많이 빠졌고. 네. 근데 뭐 한미반도체는 좀 양호한 그래서 거죠. 뭐 오늘 이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제가 반도체에 대한 시간을 할애를 많이 했는데 또 이제 댓글 보시면은 그래서 뭐 너무 뭐 반도체 뭐 너무 미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은 시황에 대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있었느냐를 설명해 드리는 건데 네. 아무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스토리긴 하지만 굉장히 좀 집중화된 좀 느낌도 있고 삼성전자가 정말 엔비디아 쪽에 들어간다면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은 맞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실제 가격의 변동성이 생긴다면 뭐 디램이든 뭐 낸드든 DDR5 가격의 변동이 업사이클로 들어가는 생각이 만약에 그 확인이 된다면 그냥 단순히 그럴 거다가 아니라 정말 확인이 되는 경우라면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 반도체 섹터 쪽에서는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약간 오늘 삼성전자 6%쏜 거에 대해서 차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동안은 이제 하이닉스 갈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삼성전자는 좀 의구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턴어라운드 되는지 얼마나 턴어라운드 되는지 요거를 좀 확인하고 싶었는데 수출입 지표 나오고 HBM3 엔비디아 얘기 나오고 거기다가 뭐 컨퍼런스 하면서 뭐 Z 플립 5 엄청 잘 팔았다 얘기 나오고 DDR5 32기가 와 파이팅이다 이러면서 또 나오니까 그래 요때 질러야겠다 이런 타이밍이 딱 아구가 맞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저희 이 시간은 매수 추천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 추천하는 시간은 아닌데 맞습니다. 어떤 그 상황을 정확하게 한번 네.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 네. 여기에 대한 판단은 각자 개인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요. 근데 투자 이제 판단은 좋은 본인이 거는 하셔야죠. 좋은 대로 나온 걸 그대로 제가 전달 드리는 거고 나쁘면 나쁜 대로 이제 전달 드리는 거니까 그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수급이 쏠리면 굉장히 좀 어려워집니다. 과거에 2차 전지 쏠리니까 다른 섹터가 안 됐고 그럼요. 또 삼성전자로 쏠려버리면 또 다른 개별 종목도 전혀 안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하루에 6% 오르니까 좀 놀라시는 부분이 있는데 깜짝 놀랍지도 놀랐죠.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15% 상한가 있을 때 삼성전자 상한가도 봤거든요. 와 30%까지 아니라 그때 15% 상한 룰이 있을 때 몇 년 전에 삼성전자 상한가도 본 사람입니다. 실제. 와. 금융위기 이후였나요? 굉장히 오래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적도 금융위기 있었습니다. 이후에 네. 상한가. 저는 LG전자 상한가 봤잖아요 코로나 때 30%. LG전자. 근데 그때 시장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만 땡기니까 다른 주식들이 다 죽어버려가지고 정말 그때 수익 내기 어려웠고 개인들이 정말 힘들었던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시장의 성격이 좀 변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민감하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HBM 관련 코멘트 말고 넘어갈게요. 네,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요거 녹여서. CWS 관련된 네. 이야기는. 자 그러면 아까 킴킴님께서 Z 플립 잘 팔렸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 뭐 이것도 약간 삼성전자의 오늘 플러스 알파 요인일 수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최근 출시한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 5와 폴드 5가 유럽에서 전작을 뛰어넘는 판매 실적을 올렸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유럽의 초기 판매가는 신기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이게 좀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것 같고 이게 또 삼성전자에 오늘 조금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연간 폴더블 판매량이 과거 갤럭시 노트 시리즈의 연간 판매량을 넘어섰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는 폴더블 스마트폰 연간 판매량이 폴더블만 1000만 대를 무난하게 좀 넘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비싼 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이고 이 상향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실제로 중국에서도 중국 폰이 아니긴 하지만 비싼 중국 현지 폴더블 폰 있죠. 있죠. 그 살려고 줄 서고 있대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중국이 좀 경기가 개선될 수 있나? 약간 그런 뉘앙스도 나옵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그렇게 살 수는 없죠. 근데 그 비싼 폴더블을 사기 위해서 줄 서서 산다. 물론 삼성폰은 아닙니다만 네. 중국 제조업체들의 어떤 폰이 뭐 아너라든지 일부 그들의 폰이 있잖아요. 그걸 굉장히 좀- 모토로라도 저번에 접는 거 만들었을 거예요. 네네 아마? 그렇긴 한데 이제 네네. 중국 관련된 아너나 이런 게 잘 팔리니까 그쪽에서는 그래서 그런 쪽 관련돼서도 뭐 굉장히 좀 수요가 자극되고 있다. 뭐 작년에 워낙 스마트폰 못 팔았으니까 중국 네. 시장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경기에 대한 어떤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는 약간의 뭐 어떤 변수도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살짝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UTI나 세코닉스나 IM, 덕산네트워크스, KH바텍, 뭐 아비코전자 이런 종목들로 좀 올라왔다 볼 수 있습니다. 뭐 코닝도 이제 접는 유리 만들었다고.
접는 유리. 접는 유리 만들었다고 어제 기사 나오면서. 아니 뭐 만드는 건 좋은데 그 항상 테스트해 보면 추운 온도 막 이럴 때는 갑자기 접었다 빡 펴면은 빠지직 하면서 또 막 이렇게 그런 거 다 금가고. 계산하고 만들었겠지. 뭘 계산하고 만들어 그런 코닝인데. 리뷰 엄청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폴더블이 많이 팔린다는 거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지표다. 자, 그리고 8월 수출 지표 부진속 2차 전지 하락. 2000년대 많이 떨어졌어요. 오늘 좀 유달리 좀 많이 빠져가지고 조금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2차 전지는 사실 뭐 영원한 대장 섹터였죠 최근 네. 들어서. 그리고 저희가 좀 통계치를 내보니까 2차 전지의 대장 섹터로서의 주도주는 한 4년 가까이 됐습니다. 최근에 맞아요. 최근 흐름이 네. 2차 전지가 주도 섹터로 계속 부각되면서 왔던 게 4년 정도 됐어요. 4년?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왔기 때문에 뭐 여러 개인들의 애정의 종목이죠. 수익을 정말 많이 내는 고객도 계실 거고요. 아주 높은 가격에 사서 좀 힘겨워하시는 또 분도 계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솔직히 이야기하면 에코프로 말고는 주가가 엄청 많이 빠졌더라고요. 에코프로 BM도 58만 원 갔다가 30만 원 초반대니까 뭐 반토막 난 거. 네, 맞습니다. 네. LNF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힘겨워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늦게 좀 진입한 분도 그쵸.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조금 지표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좀 그냥 사진을 보시면 제일 뭐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진. 2차 전지 수출 추이입니다. 이게 세종기업 데이터 관련된 플랫폼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2차 전지 수출입니다. 8월에 2차 전지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8.5% 감소했습니다. 7월과 8월 모두 20%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요. 네. 3분기 2차 전지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2차 전지 수출 성장률입니다. 수출 성장률이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섰죠. 그죠? 그래서 조금은 이 데이터 자체가 조금 보수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역시 세종기업 데이터의 자료인데요. 8월 양극재 수출입니다. 양극재. 자, 양극 활물질 수출 추이인데 보시면은 네. 그 NCM과 NCA 합산입니다. 양극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6.7%또 감소세였습니다. 또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죠. 리튬 가격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량은 성장을 했습니다. 네. 물량 성장을 했는데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서 전체 수출은 전년비 감소세로 돌아섰고요. 7월과 8월 모두 전년비 수출이 감소하면서 양극재 기업들 3분기 실적도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다음 사진 보시면 양극활물질 수출 성장률입니다. 성장률도 거의 바닥권, 마이너스권에 들어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표가 일단 좀 빠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다소 조금은 우리가 수급적인 면에서는 조금 지금은 쉬어가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다음 사진 보시면은 하나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입니다. 이것도 역시 톤당 한 20.75만 위안, 그러니까 이제 20만 위안 조금 근처예요. 계속 빠지고 있죠 최근에. 네. 슬슬 흘러내립니다. 좀 있으면 20만 위안도 깎아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빠지니까 아마 판가가 계속 빠질 거예요. 네네. 3개월 정도 뒤에 레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가 빠질 거다 보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더 이게 2차 전지를 좀 압박했던 이슈는 이게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세요. 리튬의 스팟 프라이스인데 이렇게 좀 쿼터 쪽으로 좀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2018년부터 23년 사이에 리튬 가격의 이야기고요. 네. 리튬 가격뿐만 아니라 스포드민은 리튬의 기본적인 원재료입니다. 스포드민 관련인데 짙은 파란색이 스포드민이고 이제 그다음 옅은 파란색이 이제 리튬 가격이에요. 근데 이 관련해서도 보여주고 다음 사진 보시면은 글로벌 리튬 관련된 익스트랙션, 그러니까 출하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나라마다. 네. 예, 그래서 호주가 이제 파란색인데 호주 쪽이 많이 출하를 하죠. 그리고 뭐 칠레라든지 밑에 쭉쭉 있습니다. 차이나, 중국도 있고 네. 리튬 가격 관련된 이야기인데, 근데 문제는 호주 정부가 어떻게 전망을 했느냐? 호주 정부가 예, 호주 정부가 리튬이나 스포드민 관련해서 전망치가 나온 자료가 있었습니다. 호주 자료가. 이제 이런 자료들이 나오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네. 그러니까 스포드민 같은 경우는 이게 아까 보여드린 이 자료들은 루시 아카이브라는 플랫폼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스포드민에 대해서는 2022년 톤당 평균 4,368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톤당 평균 4,357달러 정도로 봤는데, 호주 정부의 전망에서는 스포드민이 내년에는 톤당 평균 2,740달러로 떨어집니다. 반? 그렇죠. 4,300달러 수준에서 2,700달러대로. 그리고 25년은 톤당 2,149달러로 확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스포드민 가격이. 그리고 수타나 리튬은 작년에 톤당 69,370달러를 봤는데 올해는 톤당 69,310달러 비슷하거든요. 근데 24년에는 톤당 수타나 리튬 가격을 톤당 35,415달러. 올해가 69,000달러대를 봤는데 내년에는 톤당 35,000달러로 떨어지고 25년도에는 톤당 30,000달러까지 떨어진다. 왜요? 모르죠, 그건. 뭐 이렇게 돈이 되니까 많이
해서 생산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산해서 아까 이게 생산량을 보니까 파울링- 호주가 엄청 늘어나는 것 같아요. 호주는 네. 뭐 광물로 먹고 사는 나라. 네. 그래서 이 호주 정부의 전망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호주가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정부 전망치가 이런 게 나온 게 있었습니다. 참고만 한번 해보면. 네.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국내에도 SNE 리서치 쪽에서는 리튬의 하향 안정화 관련된 리포트가 최근에 아마 이번 주 초인가 나왔을 거예요. 이번 최근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맥켄지 그때도 제가 한번 그 마감 시황 때 맥켄지 쪽에서는 보고서가 리튬에 대한 쇼티지 이야기하면서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고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그 발표되는 쪽마다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리튬 가격은. 그리고 국내에서도 최근에 뭐 하나증권에서 약간 리튬에 대한 가격에 대한 단가 기준을 27년도였나요? 너무 또 낮게 뭐 8달러 이렇게 잡았다고 해서 또 되게 좀 그때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리튬 가격에 대한 시각이 너무 이렇게 천차만별입니다. 여기 채팅창에 스포디움이 뭔가요? 말씀하셔서. 네, 그게 이제 아까 리튬에 대한 리튬의 원광. 원재료죠. 그리고 요거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미니멀 라이프님이 왜 저리 한꺼번에 지금 그래프 보여주신 거 수출량이 왜 저렇게 한꺼번에 훅 떨어졌나요? 뭐 수출? 네. 전기차 재고가 쌓여서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물량은 늘었어요. 물량은 늘었는데. 네, 아까 수출액입니다. 단가가 좀 뭐 단가가 하락해서. 떨어지죠. 왜냐하면 리튬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아. 단가가 빠지니까 수출량은 제가 늘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출량은 늘었는데 네. 가격이 떨어져서. 네네, 가격이 떨어져서. 그래서 금액이 제가 지난번에 줄었다. 에코프로 그룹이 급반등 나왔을 때 최근에 네. 7월 지표가 엄청나게 좋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수출량이. 네네. 그래서 청주 쪽이 좋았는데 청주는 에코프로 BM이 있고 네. LG화학이 있다. 네. 그래서 에코프로 BM과 함께 급등한 이유는 청주 쪽의 지표가 그때 37%인가 전월 대비 급등했어요. 7월 달에. 지표가 Q가 네. 그래서 수출 지표 물량이 늘다 보니까 그때 급반등이 나왔고 서프라이즈였고 월별 지표로서는 최고치였습니다 그때. 그래서 좋았고 단지 이제 그 대구 지역 그러니까 LNF가 있는 대구 지역은 13%, 제기업은 13%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아쉬웠다. 증가는 했지만. 근데 그게 테슬라 쪽의 물량이 좀 2분기에 3분기에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LNF의 반등성이 별로 없었죠. 근데 최근에 LNF가 올라가는 이슈는 뭐예요? 거래소 이전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포스코 DX도 마찬가지로 급등한 네. 거거든요, 최근에. 그러니까 좀 다른 이슈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8월 달에는 물량이 증가했죠. 근데 단가가 빠지니까 이제 수출액이 좀 빠진 거죠. 네. 그 증가폭도 YY 하락세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지표가 약간 아쉬운 거예요. 근데 수급적으로도 반도체가 갑자기 빵 이렇게 나오니까 팔고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2차 전지가 아주 안 좋아서 판 것보다는 반도체처럼 쏠림이 나오면서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좀 약간 보수적인 부정적인 이슈들. 호주 정부에서 이 리튬 가격에 대한 전망을 엄청나게 후려쳤잖아요. 네. 내년하고 내후년 엄청나게 빠질 거다. 호주 정부가 일단 발표한 내용이 또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지표도 좀 주춤한 데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오늘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튬 가격은 아무도 몰라요. 내년 가격, 내후년 가격을 지금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핵심이네요. 네. 근데 어쨌든 좀 호주 정부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봤다. 하향 안정화 될 거로 봤다 보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한국차증권이 또 오늘 코멘트를 냈습니다. 한투. 네. 네. 편하게도 오늘 많네요. 한국차증권. 열심히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7월에 2차 전지 회사들의 탑재량은 57.7기가와트시로 전년 대비 43.2% 늘어났습니다. 미국이 53.5% 늘었고요. 유럽이 74%나 증가했고 중국은 다소 좀 주춤하면서 34.5%로 조금 적게 늘었습니다. 근데 CATL과 BYD가 각각 점유율이 36.3%와 16.7% 1, 2위였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12.3% 3위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 중국 시장을 합쳐서 그럴 거예요. 네. 근데 중국 시장 빼고 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업체가 잘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근데 국내 회사들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LG에너지솔루션이 67.8% 잘했어요. SK온이 10.3%, 삼성 SDI가 37.3%입니다. 근데 잠시 이제 테슬라가 쉬어가면서 전반적으로 판매가 7월달 좀 슬로우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셋업체가 좀 슬로우한데요. 예, 다만 이제 하반기 양극재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세가 한국투자증권에서도 다소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양극재 쪽은. 그래서 1월부터 7월까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일 건데 아마 양극재 기업들 매출액 증가율은 하반기로 해서 조금 낮아질 건데 결국 원자재 가격, 리튬 가격 하락 때문에 양극재 판가가 하락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핵심은 결국은 그거예요. 잠시 쉬어가겠지만 다시 하반기에는 달릴 수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 그 핵심은 뭐냐면은 역시 판매량 증가, 그다음 셀 소재 기업들의 이익률 개선에 대한 물량 증가 이게 확인이 되면 역시 이제 반등이 나올 거다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결국 핵심은 물량입니다. 물량. 차가 잘 팔려야죠. 예, 물량. 차가 잘 팔려야죠.
뭐 그게 오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좀 과감하게 좀 빠진 이유는 아마 이런 부분에서 수급적인 어떤 이동에 대한 변화 그리고 일부 좀 보수적인 수출 지표 그다음에 호주 정부의 어떤 리튬에 대한 어떤 굉장히 좀 그 하향 안정세되는 어떤 그런 보고서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8월 수출 지표 기대치 하회 소식에 변압기 관련주 하락. 네, 이것도 오늘 갑자기 오후 들면서 급하게 변압기가 주가 급락했거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단기간 주가가 굉장히 좋았어요. 좋았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이동되면서 좋았던 섹터를 많이 팔았어요. 엔터라든지 이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았던 섹터로 이동하기 위해서 좀 굉장히 좀 반도체 쪽을 쏠리면서 좋았던 섹터를 팔고 넘어갔다. 그런 부분에서 좀 이동이 있었던 것 같고요. 8월달 이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변압기가 기본적으로 변압기에 대한 수출 지표는 좋았어요. 네. 근데 왜 빠졌을까요?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브레인 바디 리서치라는 쪽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자, 이거 보시면 이건 뭐냐면 변압기 100V 암페어 이하 소형 변압기입니다. 네. 월별 수출 통계 좋죠? 좋습니다. 자, 막대 그래프 성장했죠? 네. 단가 빨간색 실선 단가도 좋았어요. 소형 변압기입니다. 소형 변압기. 예를 들어서 뭐 재룡전기 같은 거. 네. 재룡전기도 오늘 공급 계약 나오면서 별로 안 빠졌거든요. 자, 좋았어요. 일단은. 근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초고영향 변압기입니다. 자, 막대 그래프 어떻게 보이세요? 오른쪽에? 많이 급격하게 떨어졌네요. 네, 막대 그래프 보니까 반토막 이상. 왜 그래요? 변압기 수출 관련된 물량에 대한 반토막입니다. 오. 그 단가는 안 빠졌어요. 빨간색 실선. 단가는 안 빠졌는데 그러니까 초고영향 변압기. 볼륨이 네. 뭐 전에도 보니까 한 번씩 뭐 내려간 적은 있네요. 네, 그래서 선적이나 이런 네, 문제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전월 대비 지금 초고용량 변압기가 반토막 이상 난 겁니다. 아하. 그래서 효성중공업이나 뭐 큰 종목들 있잖아요. 네.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주가 그러네요. 오늘 급락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5월 종가 대비 8월 종가까지 하면 156% 급등했고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5월 종가 대비 8월 종가 기준으로서는 40%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급등세에 대한 조정 명분이 좀 이제 나왔던 거고 8월 수출액 총액이 예상 대비 하회하면서 또 반도체를 쏠리면서 팔았다고 저희가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형 변압기는 굉장히 좋았는데 네. 아까 초고용량 변압기에서 이제 반토막 나는 지표가 나오니까 팔았다 이렇게 추정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수급적 이슈도 있고요. 근데 다울투자증권에서는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자, 7월 대비 반토막이란 집계 때문에 주가 급락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그걸 이야기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네, 지표 나오면 이게 다울투자증권의 자료거든요. 이게 위쪽에 왼쪽에 보시면은 왼쪽 위쪽에 보세요. 네. 초고압 변압기가 나오는 게 확실히 빠진 게 보이죠. 네. 막대 그래프 보시면 수출 금액 자체가 YY 성장률이 확 빠졌습니다. 네. 그죠? 그게 결국은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게 보시면 전반적으로 변압기 관련된 부분인데 초고압 변압기의 그 연간 누적 수출액 보시면은 8월달 기준으로 보시면 어떻게 보이세요? 왼쪽 아래 보시면은 괜찮아요. 괜찮은데요? 예. 그리고 플러스권이에요, 여전히. 증가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변압기는 증가 추세에 아직까지 플러스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별로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다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특히 수출 데이터는 월별로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까 말씀 주셨듯이 네. 잘 말씀 주셨는데 초고영향 변압기가 8월에 완전히 반토막 이상 났는데 과거 지표를 보더라도 뭐 3분의 1 토막 났다가도 확 짚어서 확 덮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월별 데이터 하나만 갖고 이렇게 빠질 거냐 이야기죠. 그리고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다. 네, 그리고 한 달 다울투자증권 가지고. 입장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 기준으로서는 2주 동안 휴가였대요. 휴가. 아, 아예 공장도 안 돌아갔다. 그렇죠. 그런 게 있죠. 네, 이렇게 네. 휴가 시즌에는 네. 영업일수 적어서 매출이 조금 줄어드는. 볼륨 네. 자체가 안 나오네. 네, 그런 그래서 계절성이 있구나.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고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너무 과민하게 반응했다. 여기가 정확하네. 네, 그렇고 그 다음 사진 또 보여주세요. 자, 이게 또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톱화복이라는 플랫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데이터가 올려서 제가 갖고 왔는데 2020년부터 21년, 22년까지 초대형 변압기 수출 데이터예요. 7, 8, 9월 보세요. 이게 이제 22년까지입니다. 20년부터 21년, 22년. 작년까지예요. 올해 데이터는 없어요. 네. 이 빨갛게 보시면 뭐예요? 변압기 수출 데이터 보시면은 2000년과 22년은 7월 대비 8월이 감소합니다. 근데 9월이 크게 엄청나게 성장을 보인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녹색이 2022년이고요. 2022년. 빨간색이 2021년, 파란색이 2020년이거든요. 녹색이 엄청나게 튀죠. 보시면은 9월 같은 경우는 21년 9월이 엄청나게 박살났다가 그 다음에 확 튀죠, 그죠?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21년 7월 대비 8월이 또 성장했는데 9월은 오히려 또 감소하죠. 그 월별 지표가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해요.
약간 조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조선. 네. 배도 사실 배 하나 딱 나와서 수출해버리면 그때 이제 실적이 확 좋아졌다가 네. 변압기도 뭐 대형 같은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뚝딱 만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출고 시간이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약간 수출 데이터가 좀 바뀔 수 있는데 너무 한 달 가지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거예요. 결국 이제 아까 빌미가 됐던 게 8월 지표가 이제 반토막 나면서 전월 대비 반토막 나면서 뭔가 빌미가 될 수도 있는데 2020년부터 22년까지 과거 3개년 동안의 월별 지표 데이터를 봐도 엄청나게 이 월별 지표에 대한 변동성이 너무 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만 갖고는 이 감소세가 특이 사항이냐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다는 거고요. 결국은 망하는 거 아니다 이 변압기. 그리고 아까 중요한 것은 뭐죠? 단가가 올랐잖아요. 그 지표가 아까 월별 데이터의 지표가 물량은 수출액은 빠졌어요. 반토막 났어요. 근데 빨간색 지표에서는 단가가 올라간 모습 보여요. 단가는 올라갔으니까. 근데 그렇게 많이 빠지면 단가 빠져야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뭐 수주 잔고나 이런 것들이 빵짱하면 다음 달에는 확 튀어오를 수 있는 겁니다. 뭔가 진짜 구조적으로 안 좋은 게 아니라 잠깐 뭐 노이즈가 좀 있었던 걸로 해석을 하는 쪽이 조금 더 타당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결국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좀 이런 어떤 핑계가 생기면서 수급 이동이 좀 더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반도체 쪽으로 사야 되니까 그쵸. 최근에 많이 올랐던 섹터하고 뭐 우리가 봤던 2차 전지, 그다음에 이 변압기, 그다음에 엔터 쪽도 마찬가지고 그쪽을 팔고 좀 넘어가면서 수급적 이슈가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된다. 변압기가 이제 망가졌다 보기에는 좀 힘들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지금 뭐 댓글 보니까 아니, 자료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한 돈천 정도는 주느냐 이렇게 글 쓰신 분이 계신데요. 아 채팅 다 보고 계세요? 네, 지금 하다 보니까 그런 분이 들어와가지고요. 그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거 다 하시면서? 예, 쇼크라는 분이 글을 올렸네요. 박근영 저 이사 아닙니다. 부장입니다. 네. 이사님은 월 1,000 이상 주시겠죠. 이 정도 준비하시는 이사 아닙니다. 우리 근거 가족분이시죠? 사실 무근입니다. 예, 가족은 1,000 주면 좋아하겠죠. 근데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압박을 위해서 댓글을. 전혀. 예,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두 개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다른 것들은 대부분 다 그냥 전반적으로 비슷한 이야기들이고요. 뭐 딴 건 뭐 볼 거 없고 오늘도 역시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된 정부의 입장 때문에 재건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뭐 사우디 국부펀드 이제 총재가 내주 방한한다 그래가지고 국내 대기업 회동한다. 그래서 네옴시티 테마가 또 올라왔어요. 한미 글로벌의 히림 뭐 이런 것들 유신 도화 엔지니어링 또 이제 올라왔죠. 테마성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화장품이 또 하락했죠. 최근에 좀 좋았었는데 중소형 브랜드들이 좀 많이 빠졌는데 역시 수급적으로 이동되면서 큰 이슈 없습니다. 네. 화장품도 똑같이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빠진 거예요. 큰 이슈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원전 부분 예산 확대 이것도 어제 나왔던 이야기인데 오늘 원전 좋았습니다. 이것도 테마성이에요.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면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미국의 이매진 인수 관련된 주총 통과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XR 시장이 커질 수 있다 이야기거든요. 이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마이크로드 OLED 관련된 신사업 분야의 생산 프로세스 확대한다 이런 이야기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분야에 뭔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레더스 OLED 온 실리콘 공정 기술 보유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역시 이제 이 부분은 디스플레이 변화가 분명히 있다는 거 확인시켜 드리고요. 그 외에도 가상현실이나 메타버스 쪽인데 결국은 이쪽은 디스플레이 쪽에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코닉스나 칩셋 미디어나 이런 쪽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디스플레이 쪽의 기술적인 변화를 공부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진 그 비틀즈의 그녀죠. 네. 다 하신 건가요? 금요일이니까. 금요일이니까. 상전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좀 이해해 주세요. 이매진. 이매진 이매진. 씨 참 예뻤는데. 이매진 씨, 알겠습니다. 돈천에서 빵 터졌네요 마지막에. 돈천요. 저는 저희 회사에서 제가 일해가지고 봤습니다. 아. 네. 또 저기 개편 또 있다고 하니까 네. 개편 어떻게 될지 개편 때 1,000만 원 주실라나요? 감사하고요. 그러면 협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요. 한 주 동안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데일리인트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